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가 심해지고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태풍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환경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2080년 이후 현재보다 20.2% 증가하며 2100년엔 서해와 내륙에서 태풍 발생이 현재보다 80%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에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을 부릴 수 있는 이용자들의 행동을 감지해 AI가 적절한 경고를 하는 건데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도 우주 관광 상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간 우주기업 3사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됩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전망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을 피한다는 효용성과 발암 가능성의 위험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청상아리의 일종으로 보이는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지구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내년엔 더 더워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원입니다.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Fatal. Los niños tienen que venir aquí a refrescarse porque no hay manera en casa. 영국 런던 남쪽 브라이턴 해변은 전례 없는 무더위를 피해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달 영국 평균 기온은 1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s been extraordinary. Pretty much the extent to which we saw sunshine and the prolonged high temperatures over 2-3 weeks. 지구가 예년보다 뜨거워진 것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EU 산하 기후변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높았습니다. 100년 넘게 16도대를 유지해오던 지구 평균 기온도 최근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이산화탄소가 지목됐습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도 최근 시작됐는데 이는 기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 특성상 내년엔 더 더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 main impacts of the El Nino normally come in the subsequent year. So El Nino peaks and we would expect next year to be warmer still in response to that El Nino.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주기적인 엘니뇨 등의 영향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수나 가뭄 등 혹독한 기상이변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집중호우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태풍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연구 방향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과 태풍 전망이 담겼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2079년까지 현재보다 11.4% 늘고 먼 미래인 2080년부터 2099년까지는 현재보다 2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이 지나갈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 2015년부터 2100년까지 태풍 진로 밀도는 서해에서 85% 늘고 내륙 78%, 동해에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구만항 북서쪽 3.7km 해상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문의 결과 이 상어는 청상아리의 일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물개가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서핑보드에 올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보면 물개 한 마리가 한 서퍼에게 다가간 뒤 자연스럽게 서핑보드의 앞머리에 올라타서 함께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물개는 서퍼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머리를 앞으로 해 서퍼와 일자로 자세를 취한 뒤 양쪽 지느러미를 퍼덕이고 서퍼가 회전할 때는 같이 회전하는 등 서퍼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드론 기사는 관찰 결과 이 물개가 긴 보드를 타는 서퍼들을 골라 다가간 뒤 서핑보드의 앞머리에 오르는 등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으로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2027년까지 3천만 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탄소 흡수 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4월 탄소중립성장위원회가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당시 설정한 온실가스 국가 감축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에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기존 산림의 산림 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 능력 강화와 신규 산림지 확충, 목재 이용 활성화, 재난 방지를 통한 산림 보정 등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인 약 1억 5천만 톤 가운데 21%인 3천만 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절반 가까이는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캠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 환자 2,157명의 46%인 983명이 7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필로박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이 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닭 등을 조리할 때는 안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로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너지 음료 프라임이 지나치게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식품의약국 FDA에 에너지 음료 프라임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한 캔을 기준으로 프라임에는 카페인이 레드불 2배, 코카콜라의 6배 이상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음료 프라임은 지난해 유튜브 스타 인플루언서인 로건 폴이 보증에 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발적 인기를 끈바했습니다. 음료수나 과자에서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물론 설탕보다는 덜 위험한 만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콜라 등을 선택해온 소비자들은 최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탕 대신 달콤한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0이라고 하니까 좀 덜 양심이 찔리고 살도 덜 찔 것 같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일반 콜라나 일반 사이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문제가 된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으로
음료수는 물론 막걸리와 과자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5%, 특히 유방암 위험은 22%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스파탐과 함께 널리 쓰이는 아세설팜 K도 암 위험을 13%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 섭취량을 넘지 않아도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조금 더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 그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은 1군 발암 물질로 붉은 고기와 고온의 튀김은 2A군,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되는데 아스파탐은 알로에 추출물이나 김치 등과 함께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제암연구소가 소고기나 커피 등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적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발암 물질인데 술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고기, 가공되지 않은 소고기도 EA군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스파탐을 쓰지 않았을 때 다른 설탕이 주는 그런 피해, 설탕도 발암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보다 크면 컸지 덜하지 않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적어 위험성이 높진 않을 거라면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성면 제거 작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가 불시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성면 제거 작업이 예정된 전국의 학교 385곳 가운데 일부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면 농도를 측정하고 잔재물 처리와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건축 자재로 흔히 쓰였던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20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20대 사회초년생 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0일 총책 A씨 등 구속 기소된 14명을 비롯해 마약 전문 밀수 조직원 17명을 범죄 집단 조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모인 이들은 모두 20, 30대이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현역 군인 2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반책 대부분은 한 번에 최대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 1kg가량을 속옷 속에 숨긴 채 옷을 겹겹이 껴입는 수법으로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하늘에 달은 사람이 그저 바라보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가 1969년 인류가 첫 발을 디디며 과학이라는 현실의 범주로 들어왔죠. 그 이후 수십 년간 조용했던 달 탐사가 최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달 탐사가 접근 자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달에서의 삶을 모색하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인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본격 달 탐사 작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4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는 최영준입니다. 최근 반세기 만에 다시 진행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죠. 오늘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을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화성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기존의 아폴로 우주인이 달 표면에 착륙해서 여러 가지 측정 장비로 달 표면에 대한 자료를 얻었지만 본격적으로 달 표면에 상주하기 위해 알아야 될 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상주기지를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시험하고자 선발 때 비슷한 방식으로 탐사를 시작한 거죠. 이를 위해서 나사는 민간 우주개발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달 표면에 여러 가지 탐사 장비를 수송하고 운영하는
위탁 방식의 민간 달 착륙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루셈이 나사의 달 착륙선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말로는 달 우주 환경 모니터라고 부릅니다. 루셈은 태양이나 심우주에서 오는 양성자와 전자와 같은 하전 입자를 측정하는 장비이죠. 지구에서는 대기가 이 입자들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의 우주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에너지 하전 입자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셈은 내년에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의 달 착륙선 노바-C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루셈의 착륙 장소는 라이너 감마라고 불리는 스월이라는 지형입니다. 특이하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지구와는 달리 달에는 글로벌한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이 지역 중에 상당수는 하얀 우유를 쏘아부은 듯한 특이한 색상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지형이죠. 네, 우선 작년 11월 달에 아르테미스 1호 SLS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이 초대형 발사체를 시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로 세웠는데요. 이 발사체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가운데 가장 추력이 크고 높이 또한 30층 높이 건물에 약 30조의 예산이 투입된 발사체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여러 번 발사가 연기되다가 결국 작년 11월에 발사되었고 6일 만에 달의 최근접점에 도달하고 보름간 달 주변을 돌다가 발사 후 26일 만에 지구에 귀환했습니다. 이때 탑재된 오리온 우주선은 유인용으로 만들었지만 이번 1호 발사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을 실어서 우주복 기능과 방사선 측정 등 수천 가지의 센서를 붙여서 향후 우주 비행사에 미칠 영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도 올 11월경 우주인 4명을 탑승시켜서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후 귀환시킬 예정인데요. 아르테미스 1호와는 다르게 오리온 우주선을 우주인이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여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랑데뷰 시험을 하고 1호의 재진입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한 지구 재진입이 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3호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달 북지역에 상당 기간 상종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지구와 왕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가 달 탐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첫 회의를 시작한 날 아폴로 탐사를 통해 이미 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달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누리를 발사하고 달을 연구할수록 여전히 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그중 어떤 지식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고 그 유효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들이 우주 탐사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축적되어서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우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죠.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도시로 가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아마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대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일 겁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가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한번 감을 잡아보실까요?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Oh, geez, that's great. Is the lighting halfway decent? Yeah, radio loud and clear. How's it going? 네,
영상 첫 장면을 보시자마자 벌써부터 느낌 오신 분들도 네.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과학도시는 바로 케이프 커네버럴입니다. 네. 케이프 커네버럴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남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거의 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정도에 불과하고 인구 수는 10,000명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작은 도시인데도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도시가 우주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가 있는 곳이고 이 도시의 옆쪽의 섬에는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 일대가 이 우주 탐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렇게 작은 곳인지 몰랐네요. 예, 저도 입에 케이프 커네버럴이라는 그 글자가 아주 입에 잘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뉴스에서 많이 다룬 곳인데, 자, 지난해 다누리가 발사된 곳이잖아요. 그때 그 발사대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케이프 커네버럴에는 이 우주군 기지에 현재 사용 중인 발사 시설이 6곳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이 다누리를 싣고 있었던 펠컨 9이 발사된 발사대 바로 SLC-40입니다. 이 40번 발사대는요, 1960년대부터 나사가 우주 발사체를 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07년부터는 나사가 스페이스X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이 다누리뿐 아니라 국내 몇몇 위성들이 이곳에서 스페이스 발사체로 발사된 적이 있어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발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발사대가 지난 2016년에 폭발 사고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펠컨 9이 이 발사대에 세워진 채로 바로 시험 중에 폭발을 한 겁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인근의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고 하고요. 60km 밖에서도 폭발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발사대도 크게 망가졌는데요. 이후에 보수를 거쳐서 오히려 성능이 개선됐고 이 덕분에 이후에 다누리를 비롯해서 이 여러 위성과 발사체가 이곳에서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예, 6개 발사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5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사되고 있을까요? 네, 스페이스X가 앞서 말씀드린 40번 발사대 외에도 한 곳을 더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이 또 다른 한 곳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이 민간 우주 업체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으로 만든 이 로켓을 발사한 기업이죠. 이 여기서 발사된 건데요. 이 1단 엔진 분리까지는 이뤄졌는데 2단 엔진이 빨리 꺼지면서 궤도 도달에는 실패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사대들은요, 이 보잉과 로키드 마운틴의 합작 기업인 ULA 등이 발사체를 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이프 커네버럴에는 이렇게 활성화된 발사대 6곳 말고도 비활성화된 발사대가 40여 곳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일부는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기업에 빌려주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과 이런 보수를 거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된 발사대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말 그대로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런데 케이프 커네버럴 그 말고 케네디 우주센터라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가 그 근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요, 케이프 커네버럴의 북서쪽에 있는 메리트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발사장이 4곳이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민간 발사가 활발한데요. 네. 가장 유명한 발사대인 LC-39A 발사대가 여기 있고 또 이 발사대를 비롯해서 조립동과 같은 주요 시설을 여기도 스페이스X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 39A 발사대는요, 인류 우주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발사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죠. 이 아폴로 발사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탄 아폴로 11호가 이곳에서 발사돼서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유명한 발사체 다수가 이 발사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조립동과 발사대를 직접 보고 싶다면 이 우주센터 투어를 통해서 직접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이 투어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투어 코스입니다. 아, 예. 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랑 또 케네디 우주센터가 다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일대에 이렇게 많은 발사대가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케이프 커네버럴 일대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남단 쪽에 위치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쪽이라는 거는 적도와 가장 가깝다는 건데요. 네. 이게 지구의 자전과 원심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구 위의 물체는 우주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남극이나 북극 쪽은 이 자전축과 가깝기 때문에 이 자전 속도가 느리고 원심력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자전축으로부터 거의 지구 반지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전 속도도 빠르고 또 원심력도 크게 받습니다. 네. 원심력이 크다면 발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적도 부근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지구 중력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방향 발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속도를 얻고 있는 거죠. 이 인터뷰에서 속도를 얻고 간다고 언급이 됐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 남극이나 북극에서 발사체를 쏘면은 무궁화호를 타고서 물건을 던지는 것과 같고 또 적도에서 발사체를 쏘면 KTX를 타고서 물건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KTX 속도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물건이 더 빨리 날아가게 되겠죠. 바로 이 때문에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어서 발사체는 연료가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케이프 커네버럴이 이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로켓이 추락을 하더라도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이 지역의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점입니다. 이 플로리다주가 습도가 높아서 토네이도도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이 번개도 많이 치는 지역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번개가 발사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소라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발사대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사 장면을 직접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케이프 커네버럴 지역 일대가 1년에도 수십 번씩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 발사 장면을 최대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네디 우주센터 관광소에 입장하면은 강 건너편에 있는 발사대를 맨눈으로 보면서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카운트다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 모든 발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발사에 한해서만 관람이 허락되고요. 또 특히 유인 발사처럼 굉장히 인기 있는 발사의 경우는 티켓이 빨리 매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우주센터 관광소에 입장을 하지 않아도 이런 발사 장면을 잘 볼 수 있는 이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해변 곳곳에서 발사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 같이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모습도 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프 커네버럴 일대 발사와 관련된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네. 이 앱을 통해서 다음 발사가 언젠지 또 어디서 잘 보이는지 또 어느 방향에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 발사 장면을 직접 본 관광객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you get the visual of it going up, but it takes like a minute or so for the sound to catch up, to get over the river. And once the sound is there, it's just incredible. Like you're right there in it and you feel, you know, a little bit of what those astronauts must be feeling because they're hearing it, they're feeling it. 네, 그런데 이 일대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갔는데 날씨 때문에 발사가 미뤄지면 괜히 허탕을 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사 장면을 보러 갔다가 허탕 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 발사 몇 시간 전이나 몇 분 전에라도 발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 로켓의 기술적인 상태뿐 아니라 날씨 조건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서 좀 뭘 할지를 생각해 놔야 할 텐데요. 다행히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광소 안에 들어가면은 VR로 우주선이나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볼 수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미소 중력을 체험을 하는 이런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우주선을 탑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조립동이나 어떤 발사대 같은 거를 직접 둘러보면서 투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탐사선들도 실물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우주인의 강연들도 준비돼 있고 우주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투어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발사 장면 관람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은 관광지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 많아 보이는데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과학도시 오늘은 우주 탐사의 전진기지 케이프 커네머러를 알아봤습니다.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 이전 4년 만에 세종정부청사 4동에 입주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 4동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번 이전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가 썼던 세종정부청사 4동에 입주했는데 1, 2차관과 혁신본부장 소속 부서들이 층별로 구분돼 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 소통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과 섞어서 배치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배치했으며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며 다른 부서와의 접근성도 좋아진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 관광에 나서 상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주 관광을 한동안 중단했던 블루 오리진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달 관광 상품을 내놓은 스페이스X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서 우주 관광 3파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안전벨트를 양손으로 꽉 잡은 탑승객. 조종사까지 모두 6명을 태운 우주선은 항공기에 실려 날다 분리돼 엔진을 점화하고 고도 85km를 넘는 우주로 날았습니다. 72분의 비행 가운데 4분간 무중력 상태가 됐을 땐 승객들이 벨트를 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첫 우주 관광입니다. So as soon as we get to the apogee, look outside, see the Earth til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black of the sky and the colors of the Earth beneath us was amazing. 버진 갤럭틱은 앞으로 지난 10여 년간 판매된 우주 관광 티켓 구매자들을 순차로 우주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건 모두 800여 장, 한 장에 3억 원에서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에 앞서 우주 관광을 시작한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티켓 가격은 16억 이상입니다. 이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 명을 고도 100km 우주로 데려갔습니다. 지난해 9월 로켓이 무인 비행 도중 추락하면서 우주 관광은 한동안 중단됐는데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를 떠나 달을 한 바퀴 도는 우주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내년 출발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인 부호가 티켓을 샀고 탑승 크루에는 한국인이 포함됐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관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 식사량을 자동 조절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 현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가까이 대자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하품을 해도 어김없이 경고가 날아듭니다.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졸음 운전을 하지 마세요. 차량에 장착된 기기의 인공지능 기술이 운전자의 표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는 겁니다. 물건을 싣고 이동하다 보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게차 반경 10m 이내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고 안전의 기본이 되는 안전모의 턱끈을 요즘처럼 덮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풀면 곧바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자 의료 폐기물 업체가 도입한 기술들입니다. 여러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불안전한 환경들을 파악했고 기존 하시는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의성 측면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작업자가 위험 지역에 다가가자 주황색 실선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작업이 한창인 굴착기와 작업자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자 작업자 머리 위에 경고 표시가 뜹니다. 시뻘건 불꽃이 피어오르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단박에 알아봅니다. 예전 같으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었던 위험 상황들입니다. 이 건설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도입이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현장으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 지역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 중장비 개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 투입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현장에 활용되면서 중대재해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인공지능 AI 로봇 기자회견에서 로봇들은 인간 일자리를 뺏지도 반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 포럼에 9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석해 제작자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가수, 화가 등 다양한 직업의 로봇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인간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이 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서점들이 복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전환을 선포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와 도서 판매량의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변신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책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놓여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수 겸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윤하얼 씨와 던 등 유명 작가들이 책과 상상력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상상하실 수 있는 작업물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예스24는 젊은 MZ세대들을 공략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복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책을 파는 회사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회사 또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점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문구 상품을 다루는 하트렉스를 통합하며 지식과 예술 문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던 만큼 도서 IP 사업과 양방향 플랫폼 등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처럼 주요 서점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건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대형 서점 기업 4곳의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저작권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점업계도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1500년 전 경주 쪽샘 44호 무덤에 묻힌 주인공의 신비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10살 안팎의 신라공주로 추정됐는데 공주의 헤어스타일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발굴과 연구 성과를 이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발굴의 대장정 끝에 경주 쪽샘 44호 고분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5세기 후반 신라 왕족의 장신구로 추정되는 화려한 가슴걸이와 금동 신발, 금귀걸이 등 모두 780점이 발굴됐습니다. 신발 크기와 허리띠 위치 등으로 미뤄 무덤의 주인공은 10살 안팎의 어린 공주로 키는 130cm 내외로 추정됩니다. 금동관 주변에서 나온 폭 5cm의 유기물 다발을 분석한 결과 머리카락 뭉치로 파악됐습니다. 1cm 내외 두께로 모발을 모아서 직물로 감거나 장식한 흔적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라 공주의 그 헤어스타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쪽샘 44호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 중엔 초록빛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분석 결과 말을 탄 사람에게 흙이 튀지 않게 안장에 붙이는 말다래의 부성품으로 확인됐는데 비단벌레 장식의 말다래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여기 보이는 쪽샘 44호의 말다래는 당시 금속 공예의 최고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동관과 금동 신발 등 내부에서 3가지 색의 실로 만든 최고급 3색 경금도 확인됐고 헌화나 화장품 용도의 홍화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신라의 찬란한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은 쪽샘 유적박물관에서 오는 12일까지 공개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혁명 기념일 기념 행사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 9일 발표한 법령에서 오늘 14일 행사 중에 공공질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죽의 판매, 소지, 운송과 사용, 불꽃놀이를 15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27일에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운전자 나일 군이 경찰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 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위에선 돌, 유리병과 함께 폭죽 로켓이 다량으로 이용됐습니다. Everybody get down! Give me all your money! Let's get the money! Give me all your money! Get down! Where's the money? Give me the money! Where's the money? Everybody give me everything! Where's the money? Give me the money.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던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은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8개 국가 17,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아버지가 치매를 앓은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51%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는 80%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는 X성 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DNA 등이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딩대 크리스 와이버 박사팀은 지난 40년간의 야생 꿀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벌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꿀벌 88종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는 10년마다 평균 4일씩 일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꿀벌 활동 시기가 변하면 곤충의 꽃가루 바지를 의존하는 식물들에 큰 영향을 준다며 꿀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짧아지면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산물이나 고온 공정 없이도 빛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의약품 주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합성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홍승우 부연구단장팀은 광촉매를 이용해 약용화합물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질소 고리 화합물을 합성하는 새로운 화학 반응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이용해 별도의 재료와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 없이도 한 번의 반응만으로 의약품의 주요 골격 2가지를 하나의 화합물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가시광선을 이용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의약품 합성에 필요한 단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약효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백만인 LG전자 책임연구원과 이태길 삼성텍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백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사출 금형 성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미세 발포 사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소장은 전기차용 알루미늄 팜재 부품을 가공할 때 거스러미처럼 돌기가 붙는 것을 막는 금속 냉각 성형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자석을 만들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타버리는. 초전도 기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는 부피와 무게가 커서 장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MRI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MRI 소형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김석환 박사편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